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좋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장년층, 청소년층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 책이 정말 인기더라고요. 무슨 책이죠? 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씨 소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필수 도서로 선정되면서 국내외로 이슈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자께서도 다양한 매체에 나오셔서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이미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제이님께서 이 책을 먼저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처음 책에 대해 알게 된 건 기사를 통해서였어요. 배우분이 쓰신 좋은 글이겠다 싶어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의 소재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민족사의 아픔,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선뜻 읽을 용기가 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무거운 상처와 마주해야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좀 용기가 필요했나 봐요. 사랑과 용서,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진중하게 글이 쓰여져 있으면서도 책이 너무 따뜻하고 친절한 거예요.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안에서도 서로를 힘껏 보듬어 안아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되게 먹먹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저희 딸에게도 큰딸에게도 추천해서 같이 읽어봤었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이님 큰딸은 몇 학년인가요? 올해 중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위안부 소재의 소설을 아이가 읽을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픈 역사에 대해서 그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생각보다 같이 나눠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사랑과 용서, 화해에 대한 화두는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또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아이 눈에서 아이의 생각을 내가 만약 그 인물이었다면 혹은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책이 참 좋아서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는데 저희는 6학년, 4학년이 되거든요. 근데 엄마 위안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는지가 막막해서 아직 건네주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읽자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이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줄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소설은 1930년대 백두산 호랑이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데요. 중심 인물은 호랑이 사냥꾼 용이, 호랑이 마을 촌장의 손녀 순이, 그리고 조선으로 오게 된 일본군 장교 가주오입니다. 소설 초반에는 마치 전래동화처럼 서정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명령으로 순이가 강제징용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대해 작가가 전하고픈 메시지가 잔잔하게 녹여져 있는 소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책에서 위안부를 만났던 거랑 달리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차인표 배우세요. 작가님께서 신혼생활 중이던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위안부 훈이 할머니를 보게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약하고 형편없었던 그 시절에 우리가 보호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냈던 훈이 할머니를 위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문체와 문장 곳곳에서 그 작가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선한 글을 썼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왜 배우님이 봉사나 각종 좋은 일들에 많이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그런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이 책에서도 느껴져서 아, 진짜 전하고 싶은 책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기에 보면 이 책을 쓰시면서 장모님과 그리고 어머님하고 소통하셨다는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셨어요. 네,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글을 장모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글이 완성된 후에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읽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큰아들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낼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부럽죠? 이 가정의 모습이 아, 선한 사람의 선한 가정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더 좋아지는데요.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배우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학적으로 깊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우의 말투가 책에 녹아 있어서 그런지 나레이션 해주듯이 읽어주시는 그 문체들이 참 따뜻했고 오히려 더 읽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읽기에도 너무 읽기 편하고 정말 전래동화처럼 읽혀져서 네. 너무 가독성도 좋고 네. 따스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책은 아까 소개해 주셨던 듯이 주인공이 여러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캐릭터들의 인생을 아주 깊게 쓰셨거든요. 호랑이 마을의 유일한 소녀 순이, 백호에게 엄마와 동생을 잃고 아버지를 따라서 포수의 삶을 사는 용이, 일본군으로 조선 땅에 왔지만 고뇌하는 가즈오, 그리고 순이와 용이의 곁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우정을 그리는 훌쩍이까지 이런 캐릭터 중에서 혹시 마음이 가거나 아니면 자신과 닮아있다 생각하는 캐릭터 있으실까요? 저는 계속 훌쩍훌쩍 거리는 우리 훌쩍이가 그렇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네, 제가 훌쩍이 가 나오는 그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혹시 읽어봐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다케모노가 권총을 들어 훌쩍이를 겨눕니다. 훌쩍이는 어쩌면 그 권총이 곧 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쩍이는 단지 훌쩍거릴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훌쩍이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강도처럼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식구들이 먹어야 할 밥을 빼앗고 어린 딸내미까지 데려가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바른 말을 한 대가가 크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쿵쿵 뛰는 훌쩍이의 가슴 속에 훌쩍거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부채가 펼쳐지듯 한 번에 펼쳐집니다. 보고 싶은 아빠, 너무 보고 싶은 엄마, 무서웠던 육발이, 산으로 올라간 엄대, 불쌍한 순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이. 네, 여기까지요. 지금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훌쩍이는 엄마 아빠가 없이 고아로 계속 자라왔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었던 인물이었는데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원망이야 살 것 같은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으로 그 주변을 바라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훌쩍이를 보는 내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장면이 순이를 이제 끌고 강제 징용하려는
그 일본 순사 앞에서 훌쩍이가 안 된다고 막아서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총구 앞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는 훌쩍이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저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겐 있을까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사랑을 많이 받지도 못했고 그렇게 비중 있는 주변에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쩍이가 그 총구 앞에서 틀린 건 틀리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용기를 내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도 주인공이었고 훌쩍이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가주도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일본 군 장교 가주오가 사실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군들을 악하게만 제가 바라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이 가주오는 자신의 나라의 행태를 보며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순이를 살리고 또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되는 또 가주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나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유독 일본 친구들이랑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구로서 만나보면 일본 친구들 되게 말도 잘 통하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인인데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되나? 사실 지금 들으시면 되게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진짜 경험한 제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저랑 같은 마음인 사람을 보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책을 보니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도 절대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곳은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되게 호랑이 마을이 평화롭게 그려지지만 그 호랑이 마을 안에서도 분명히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원래는 호랑이와 사람들이 정말 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임금님의 한 욕심 때문에 또는 일본군의 욕심 때문에 호랑이 사냥이 시작되면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곳에서도 악과 선은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한 번에 평가하거나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를 한 번에 선과 악으로 몰아갈 수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고마웠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상황 가운데 그냥 안주해버리거나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하며 많은 이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또 저 또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주오의 그 행동으로 그 결단으로 저도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저는 순이라는 캐릭터에게 가장 마음이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감히 닮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군에 징용되는 그 순간에 자신 한 명이 일본군에 따라가지 않으면 마을이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 순간에 순이는 자기가 가겠다고 말하거든요.
순이의 인생을 보면 본인도 아빠나 엄마 없이 할아버지 손에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훌쩍이를 돌보고 갑자기 찾아온 용인의 가족을 돌보고 마을에 버려진 샘무리를 키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순이가 엄마별을 보고 매일 밤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슬픔도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걸 보면 순이의 매일의 삶은 분명히 고달팠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의 삶을 놓고 전전긍긍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순이를 만날 수 있으면 저는 순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 책의 120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단초가 된다고요. 그 생명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써 있어요. 순이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순이의 선택으로 인해 샘무리가 살았고 또 함께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많은 친구들이 살았잖아요. 어쩌면 그 삶들을 순이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요.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코가 찡해져요. 저도 그 가주오와 순이의 대화 중에 가주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태어날 때는 모두 공평하게 인간이란 이름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죽는다고. 어떤 이는 군인으로, 어떤 이는 화가로. 그리고는 순이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냐고. 순이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다고 대답을 해요. 저 또한 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남기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아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또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남고 싶다는 또 네. 생각도 드네요. 생명을 전하는 엄마. 네. 엄마라는 이름이 또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게 순이가 되고 싶던 엄마가 되었는데 나는 또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남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맞네요. 저는 어떤 이름으로 죽고 싶은지 앞으로 저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결정해 줄 거잖아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이님은 함께 나누고 싶은 장면이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도 이 책에서 계속 그 용서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글귀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난 네가 백호를 용서해주면 엄마 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용이가 가엾고 안타까워 순이가 말합니다. 모르겠어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상대가 빌지도 않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띄엄띄엄 말을 잇는 용이의 얼굴이 깊은 외로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용서는 백호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별 때문에 하는 거야. 엄마별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사실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해결 없이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떠실까 되게 안타까웠고 너무 속상한 또 지금 현재를 저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저 또한 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또 되게 힘든 그런 이제 상대가 있을 때 정말
밤에 자다가도 꿈에 나올 정도로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엉킨 것 같고 되게 불쑥불쑥 그 사람과 그 일을 떠올리며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또 나면서 나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어요. 용희는 알아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대답을 듣고 용희는 깨달았을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았는 건지. 그래서 곱씹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이것이 저자가 원하는 대답인지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건 가해자는 생각지도 않는 그 일로 용희만 아파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엄마별이 용희를 보고 있다면 참 슬프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삶에 이런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나를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겠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이 엄마별이 바라는 걸 수도 있겠다. 한 대상을 향하여 막 복수도 해보고 싶고 근데 제 깜냥으로는 복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아니까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때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하셔서 제가 너무 속상하고 지금까지도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리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걸 생각하면서 혼자 막 시뮬레이션을 돌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설거지하면서도 생각나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생각나고 근데 그 생각나는 순간 저만 괴롭잖아요. 그리고 그 괴로운 상태가 있을 때 아이가 말을 걸면 그 가시가 아이한테 가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저희 아이가 그 가시를 맞거든요. 그걸 보면서 용서해야겠다. 조아님은 그 가시가 아이에게 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해서 남은 마음의 깊은 상처기가 또 다른 다툼을 낳고 또 다른 불화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온전히 더 큰 무게로 저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저도 용서하기로 나를 위해서 딱 결단을 하고 네, 이제 됐어. 용서하기로 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결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하지?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 사랑이 없나? 그렇게 또 다른 괴로움을 안고 있을 때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도 사랑이다. 의지적으로라도 용서하려고 용기를 좀 내보려고 고군분투하는 나의 모습도 괜찮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가 오겠지. 진정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용이가 네, 엄마를 데려간 잡아간 백호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없었다면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참 가엾잖아요. 되게 너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내 옆에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용서로 가는 길 과정에서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엄청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들 덕분에 그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곁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감사하게도 떠오르네요. 그렇죠? 맞아요. 또 묵묵히 가시를 견디어준 남편에게도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남편이라고 자녀라고 했죠. 저는 다 가족들 다에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그 서로 용서를 한 화해를 한 회복이 있던 그 날 전과 후가 약간 달라요. 그 전은 약간 그레이빛이었으면 그날 이후로부터는 컬러풀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이빛이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녀들과 남편에게 막 나도 모르게 가시를 내비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컬러빛일 때도 가시를 내비치긴 한데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 아, 네. 뭔가 용서를 결단하면 하루아침에 뾰로롱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이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과정 중에 있구나 라고 느껴져서 조금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라떼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가야 할 저쪽 끝에 동굴 끝에 빛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곳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네. 저는 우리 모두 엄마별을 바라봅시다. 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엄마별만 보고 나아갑시다. 네. 네, 저는 이 책 뒤에 책에 대한 추천사를 읽으면서 그 선한 사람이 선한 글을 쓸 수 있다. 네. 좋은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딱 덮을 때 마음이 정말 저렸거든요.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딱 덮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살아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도 함께하니 참 좋았습니다.